안녕하십니까. 지영현 시몬신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대담,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길이 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길을 함께 모색하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생명윤리를 가르치고 계신 유성현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님이신 김준건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교구 본당 생명분과 총부를 맡고 계시는 최금현 노사 선생님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관한 판결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그 내용을 보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간 유지돼 왔던 낙태죄.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소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7년 2월 의사 A씨가 형법 269조 1항인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인 업무상 촉탁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다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선고인 쪽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안전한 수술을 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된다. 또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 낙태의 증가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학기술이 발달해 여성의 몸을 떠난 태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낙태 문제가 헌법의 원칙과 생명윤리에 따라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다시 한번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선고했습니다. 결론은 헌법 불합치, 입법부인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조항의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그에 따른 파장과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 과연 여성들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를 모두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불합치로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헌 아니면 합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헌법 불합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유성현 신부님께서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헌법 불합치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에 즉 즉각적인 이제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법 개정 전까지 그러니까 낙태죄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고요. 네네. 이 기간 안에 낙태죄 위헌 불합치에 대한 그 법을 보충할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이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헌재에서는 태아의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중시한다는 취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그때 그 100만 서명 운동을 본당에서도 받았고 이제 명동 들머리 거리에서도 받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판결이 그러게요. 나왔기 때문에 본당에서 생명분과 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분과 생명수호 활동 지킴이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그 결정이 그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폭력이 됩니다. 똑같이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그 권리도 어떤 면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혹시 무분별한 행위로 권리의 무분별한 행위로 이제 확대되어서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큽니다. 헌재에서는 이제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만은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이는 잘못 적용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낙태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부인 여성이 있고 또 태아가 있습니다. 이 두 당사자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태아라는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자기 결정권만을 주장하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임신한 후에는 태아라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를 자기의 정당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결 그 결정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그 22주라고 했는데요. 사실 22주의 근거가 좀 사실 미약합니다. 이 결정문을 보고 제일 놀란 사안 중에 하나가 이 2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이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근거 알 수가 없는데 그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독자적 생존권이라는 것이 생존 능력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자적 생존 능력이 있는 시기가 임신 22주로 판단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독자적 생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간혹 그 언급이 된 것이 자발적 호흡이 없는 때, 그러니까 자발적 호흡이 생기는 것이 22주 지나서부터 자발적 호흡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독자적 생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에 어느 시점에서 사망 선고를 하느냐. 그거의 제일 기본은 심폐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심장과 폐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를 사망 시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생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것은 굳이 왜 호흡만 갖고 했느냐. 심장은 어떤 거냐. 근데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주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되고 6주가 되면 심장 뛰는 소리를 우리가 초음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심장이 태아에서 만들어지는 시기는 3주가 되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심장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것은 왜 받아들이지 않고 호흡 능력만 기준으로 삼았느냐. 그것도 추측이지만 네. 그거에 대한 근거도 지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헌재가 너무 이 판단을 내리는데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 낙태를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성들의 어떤 생명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 중에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여성의 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열악한 불법 낙태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에 많은 폐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 낙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낙태를 할 때에는 그것을 불법 낙태라고 하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첨단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불법 낙태든 합법 낙태든 같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인들도 불법 낙태하는 그런 의료시설이 과연 존재할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만약에 불법 시술을 한다고 치면 아마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정도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수준이나 또는 여성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 그런 무면허 행위를 하는 장소에 가서 낙태를 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몇십 년 전에 했을 만한 의료 환경이 안 좋았을 얘기를 때. 말하는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낙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미디어에서 하는 이제 불법 낙태라고 이제 하면서 하는 예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예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 네. 남미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의료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에서 뭐 정말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어떤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의 현실과 이제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왜곡되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WHO에서 안전한 낙태를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낙태가 안전하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WHO에서 내놓은 안전한 낙태의 가이드라인은 지금 말씀하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중남미와 같은 지역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 의료 시설 속에서 낙태를 할 경우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거는 지키라는 최소의 지침을 마치 낙태가 안전한 걸로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낙태가 병원에서 행해지는 아주 간단한 의료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낙태하러 간다고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고 가서 낙태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 한 잔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마치 그 낙태 시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고 그런 시술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태아를 꺼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는 자궁 안에
깜깜한 자궁 아니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태아를 꺼냅니다. 근데 보통 8, 9주에 많이들 하시는데 임신 8, 9주 정도 되면은 태아의 크기가 6, 7cm 정도의 크기가 되고 몸무게로 따지면 한 14g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는 그냥 집게로 이렇게 꺼내면 쑥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아가 좁은 자궁을 통해서 나오려면 그 태아를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태아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게 됩니다. 꺼내고 나서도 거기에 태아의 신체 일부가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해서 태아 자궁벽을 그 수술 기구로 이렇게 긁어내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궁이 출혈이 심하게 될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고 좀 더 심하면 천공이 돼서 자궁이 터지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장기들도 훼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태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하고 간단한 시술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낙태가 유지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칠레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낙태죄를 이제 폐지했으니까 뭐 우리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제 모두 낙태죄를 폐지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모든 선진국에서도 낙태죄 자체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 이것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이제 허용 범위 안에서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 네네. 낙태죄 논의에서 사실은 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218조에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이제 공중보건법이라는 그 법 조항을 통해서 낙태의 절차 등을 이제 엄격하고 또 자세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분명하게 다른 선진국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낙태죄가 있고 또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낙태를 하기 위한 결정보다는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우선한다. 이렇게 한 과거에 것이죠. 이제 있었던 낙태죄가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지금 현실처럼 이제 가감이 되긴 했지만 이제 숙려 기간이라든지 상담 절차를 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제도화를 갖췄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여성도 보호하고 태아도 함께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환경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 밖에도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낙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일반 시민들을 그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제작진이 거리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경우는 낙태가 어쩔 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거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선을 정해놓고 낙태는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태를 합법화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인권은 누가 책임져요?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형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는 합법화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교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반대를 해야 돼요. 반대를 해야 되지만 책임도 못 질 아이를 낳아서 또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물론 안 되는 거지만 서로 조심을 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좀 낙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낙태는 죄죠. 죄가 아닐 수가 없죠. 낙태를 하면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낙태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교황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신자의 입장에서는 낙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폐지다, 없앤다, 딱 답이 없어. 살인은 살인이야. 그러나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것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태아도 인간의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을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낙태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예요.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그 인터넷에 지식인이 들어가서 제가 답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 그런 질문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초등학생까지. 낙태죄는 폐지되면 안 돼요. 그건 생명 경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낙태라는 게 애가 지금 막 그 태아가 걔도 생명인데 그 말이 돼요? 걔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애들이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임신이나 만약에 무슨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낳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낙태를 지으면은 워낙 이미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낙태를 하면은 더 애가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청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종교를 떠나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라서 이게 정확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헌재의 그 결정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리에서 그 인터뷰하신 자료를 보니까 네. 그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분의 그 비율이 우리 헌재에서 그 위원과 합헌 판단을 해주신 그 재판관들의 그 숫자하고는 전혀 반대로 네. 낙태죄 일반 시민들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네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직도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라는 그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낙태를 통해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조사에 의하면은 낙태를 하신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낙태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또는 후회하고 계시는가? 물었더니 아주 잘했다라고 만족한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35%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은 39%고 29%고 나머지 35, 6%에 해당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했겠습니까? 잘한 것 같으면 잘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을 텐데 대답을 안 한 거는 부정적인 거죠. 낙태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는 결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해결책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로도 2014년도에 교회가 했던 이제 조사 연구에서도 신자 비신자 거기서 마찬가지에 또 나왔던 것처럼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낙태라고 80% 이상의 신자분들과 비신자분들이 얘기하셨고 네.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함께 봤던 그 내용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과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되는 이제 이유 중에서 이제 그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제 아이와 이제 주변이 이제 불행하다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낙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는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불행을 우리가 낳고 있는 거고, 불행하다는 이유로 더 큰 불행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명이고 마땅히 우리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교회의 입장은 뭐 헌법재판소의 결과랑 상관없이 그 변함이 없게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전 항상 해왔던 그 입장대로 교회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또 여러 문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낙태는 인간 생명의 근본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침해라고 교회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도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낙태와 유아 살해가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재확인하시면서 연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오늘을 위한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이번 판결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의 책임이 더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깐 그한 동안에 그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 낙태 근절 운동 또 생명 운동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작고 약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깊은 관심으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낙태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교회 안팎에서 가장 약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낙태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해 심포지엄과 생명축제, 청년 생명대회 등을 통해 언제나 한 목소리로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성과 태아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형식의 생명 교육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은 그 자체로 축복이자 선물임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국가와 정부가 미처 다하지 못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데 더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우리 다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그 대책들을 우리가 어떤 것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헌법 불합치 선고를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제 내놓아야 될 텐데 이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정란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뭐 과학적 근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일례를 든다면은 우리 모두가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유전자가 언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수정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수정란이 형성될 때에 비로소 내가 평생 갖고 갈 나만의 이 지구상의 나만의 고유한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법 개정을 하면 과정에 우리 교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그 낙태죄 폐지를 결정하는 그 바탕에는 수정란은커녕 22주까지 되는 태아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제시를 한 것과 교회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그쪽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회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의 시작은 수정란부터라는 그 논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에 대하고 제도에 대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전문가의 의견들을 잘 모으고 또 그분들의 그 의견들이 또 교회 정신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앞으로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목소리를 힘있게 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또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 그런 것들 지지하고 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성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 주체인가를 끊임없이 계속 이제 대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번 그 낙태죄에 대한 이제 개정을 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형법도 그렇고 모자보험도 아마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법이 개정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될지. 법안에는 당연히 이제 태아를 이제 보호하는 법안이 분명히 이제 그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제 산모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또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태아와 함께 자녀와 함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그 기타 사회 제도 마련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함께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낙태죄 폐지를 추진했던 분들의 그 논리 중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임신을 시켜놓고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하고 그러면 혼자 남은 여성이 혼자서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큰데 그 양육비를 계속 그 지원이 된다면은 그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것이 있어 갖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또 아이에게 그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법에는 있지만 그 본인들의 실천 의지가 없으면 사실적으로 무효화된 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책임을 지라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들이 그 실천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법만 있지 그 미혼모들이 오롯이 다 감당해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강제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혜택이 가고 그런 법적인 이제 법익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제도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 우리 사회 안에서 좀 미비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제도 시행할 때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양육비 지원이 제대로 아이와 산모에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확인도 그런 것도 분명히 관리와 감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관찰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해놓고는 그것이 집행하지도 못하고 또 그 당사자로 하여금 그 돈을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그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분명하게 있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마련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 또 한편으로 그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나 또 미혼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캠페인도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정말 개인적인 체험이라 매우 조심스러워서 많이 네. 망설였던 내용인데 저희 이제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분과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이제 저희 딸이 그 임신을 한 사실을 대학교 1학년인 딸이 저에게 이제 통보를 했을 때, 예, 제가 그때 바로 저는 축하를 해줬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이 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서 하마터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언니에게 먼저 말을 해서 언니에게 축하를 받았고 그 언니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아기의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저의 아주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네, 저희에게 아주 큰 행복을 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지키면 굉장히 축복이 많고 그 아기로 인해서 불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행복하고 웃음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를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 손자를 보게 된 것은 그 따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그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준 그 부모님, 가족들이 그 역할이 공로가 더 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루라도 안 보면 아까운 손자라서.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낙태를 한 여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원하는 낙태를 한 여성이 될 텐데 이게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서 그러면 그 치유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지. 근데 마땅한 대답을 명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고, 또 그런 준비가 각 교구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셔서 그 이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전부 다 오셔서 앉아서 제가 낙태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셔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우셔요. 그러면 솔직히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고통과 겪었던 그 내적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꺼내놓고 치유받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원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혼모 지원 또 그 낙태 치료 프로그램 이것도 있었는데요.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낙태를 예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생명교육 또 투명교육 안에서도 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교육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그 거의 피임 교육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낙태를 하고 나서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낙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한데 그거는 뭐 결국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거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성교육하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는가, 주고 있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앞으로의 그 성교육은 지금과 같이 피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거기에 기본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는 생명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전혀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교육은 그런 모양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명이고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성행위를 할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임신이 돼서 자기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서 성행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하는 그럴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부터라도 정말 뭐 좀 범국가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저희가 생명 그 부스 이렇게 차리면 그 태아의 그 주수별로 이렇게 그림 사진을 이렇게 놓고 그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그런 리플렛 같은 것들이 항시 교회에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 교육이 식탁 교육의 됨으로 인해서 정말 어린 아이부터 가장 중요한 그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이 함부로 생명을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가장 일선이 교회에서부터 이제 먼저 이루어졌으면 저는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말씀을 해서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교육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신부님?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고 성에 대해서 이제 존중할 수 있는 것, 그 인격이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성이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진중하게 되는 것이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그 학문들 안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교회 안으로 문헌과 함께 종합해서 보고 또 성서 안에서 그걸 담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4월 11일 낙태죄 그 관련 결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대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저희들에게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금연 선생님부터. 아까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저희 신명기 30장 19절에 너희나 너희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이 말씀을 택했는데 저희가 생명을 택하고 나니까 그 걱정했던 일들 그 아기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그다음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야 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그 보호하는 입장에 서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손 저희 신명기 말씀을 뽑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중홍 교수님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의 그 아이든 태아든 똑같은 과정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순서, 시간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느님의 선물을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사랑의 기쁨에 담긴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위대하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무고한 태아에게서 그 생명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육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결코 다른 인간의 소유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언제나 하느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눈길로 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꾸준히 준비하고 전략을 잘 짜서 끝까지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